강연자는 포항공과대학에 계신 최승진 교수님이신데요. 이력을 간략히 소개를 드리면 서울대 전기공학과 학사와 석사를 하시고요. 미국 노트르담 대학교 전기공학 박사 취득을 하셨습니다. 일본 이화학연구소의 연구원, 노트르담대 객원 교수를 거쳐서 충북대학교 교수를 하시다가 2001년부터 현재까지 포항공과대학 컴퓨터공학과 교수로 계십니다. 국내 머신러닝 분야를 이끌고 있는 선구학자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교수님을 큰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먼저 감사드리고, 제가 오늘 어떤 분들이 참석하는지 사전에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좀 전에 도착해서 뵈니까 제가 생각했던 거하고는 전혀 틀린 참석자분들이 앉아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원래 생각에는 청소년들이 주로 참석을 하는 거가 아닐까 생각을 했는데 청소년들은 거의 안 보이고 중장년에 정말 뭔가 학문에 열의가 있으신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조금은 더 쉽게 설명을 드리도록 노력은 하겠지만은 아마 이제 융합이라는 거는 워낙 다양한 분야들을 다 다루다 보니까 사실은 오늘 벌써 이미 오전에 몇 개의 틀린 분야에 대한 얘기를 들으셨을 테고 거기다가 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인공지능과 관련된 얘기지만은 또 그렇게까지 아주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고민을 하면서 가능한 조금은 더 쉽게 설명을 드리려고 슬라이드를 만들었지만 아마 그렇게 또 간혹 쉽지는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혹시 나중에 개인적으로 질문이 있으시면은 뭐 마음껏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45분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당연히 인공지능이라는 분야 안에서 지난 10년간 폭발적으로 발전되어 온 그러한 테크닉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현재 어느 정도 수준까지를 갖다가 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사실은 뭐 앞으로 어느 쪽 방향으로 더 발전할지까지는 제가 다 말씀을 드릴 시간은 없을 것 같지만은 일단은 지난 10년간 도대체 어떤 방법들이 많이 발전을 했고 뭐가 지금 잘 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인공지능이 많은 분들이 두려워하는 그러한 일보다는 훨씬 더 인간의 생활을 갖다가 더 편리하게 해주는 쪽으로 많이 발전할 거라는 것을 갖다가 강조를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뭐 저는 브레인 사이언스를 연구하는 사람은 아니지만은 아티피셜 인텔리전스를 연구하려다 보면은 뭐 간혹은 사람의 두뇌는 어떻게 동작을 하는지는 상당히 궁금하고 그러한 연구 결과들도 간혹은 자주 쳐다보고 그렇습니다. 사실은 한 20년 정도 전에는 오히려 더 이 브레인을 연구하는 사람과 아티피셜 인텔리전스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더 힘을 합쳐서 뭔가 더 멋있는 연구를 하려는 노력이 더 상당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그 당시에 브레인에 더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뭔가 같이 공동으로 연구할 수 있는 조직인 뇌과학연구소에서 일을 한 경험이 있었지만은 사실 이 두 개의 틀린 분야의 사람들이 힘을 합치려다 보니까 너무나 쓰는 말들, 용어들도 틀리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도 틀리고 이러다 보니까 점점점 사이가 사실은 좀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브레인에 대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아티피셜 인텔리전스를 만들더라도 성능이 좋지 않다 보니까 그거와는 다른 방향으로 아티피셜 인텔리전스를 갖다가 구현하는 게 더 성능이 좋으면은 뭐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 연구 결과를 갖다가 별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점 거리가 멀어지고 브레인 사이언스는 브레인 사이언스대로 아티피셜 인텔리전스는 아티피셜 인텔리전스로 제각기 서로 또 헤어져서 길을 갔습니다. 그러다가 최근 들어서 다시 또 한번 뭔가 서로의 시너지 효과를 갖다가 얻어보자는 노력은 다시 생겼지만은 그렇게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먼저 브레인이라는 말을 갖다가 보여드린 이유는 아티피셜 인텔리전스도 궁극적으로 브레인과 같은 그러한
알고리즘을 갖다가 만들고는 싶습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그러면은 사실은 이때까지는 대부분의 어떠한 문제가 주어지면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결책을 하나 찾습니다. 물론 이제 그거를 뭐 컴퓨터 사이언스에서는 이제 알고리즘이라고 부르는데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알고리즘을 갖다가 만들고 그거를 프로그래밍하고 컴퓨터를 이용을 해서 해결책을 찾습니다. 또 다른 문제가 주어지면은 또 문제가 틀려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알고리즘을 또 다시 새롭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또 새롭게 만들어진 알고리즘을 가지고 다시 또 프로그래밍을 해야 되고 다시 또 거기에 대해서 솔루션을 찾고, 그러니까 문제가 주어질 때마다 알고리즘을 만들고 프로그래밍을 하고 하는 과정을 계속 반복적으로 해야 되는데요. 사실은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머신러닝이라는 방법은 그거와는 다른 방식으로 문제를 풉니다. 이미 알고리즘, 문제를 푸는 방법, 알고리즘은 이미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그거를 문제가 주어질 때마다 다시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하나의 문제가 주어지면은 알고리즘을 만드는 대신에 그 문제와 관련된 데이터들을 갖다가 모읍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이 알고리즘, 주어져 있는 알고리즘이 그 데이터를 가지고 솔루션을 찾아 나갑니다. 또 다른 문제가 주어지면은 또 그대로 그 알고리즘을 쓰는데 데이터만 틀려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얘기하는 그 알고리즘, 이런 머신러닝에서 얘기하는 알고리즘, 현재까지는 단 하나의 알고리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머신러닝에서는 하나의 알고리즘이 관련된 여러 개의 문제를 갖다가 풀 수는 있습니다. 또 다른 알고리즘이 관련된 여러 개의 문제를 풀 수 있고요. 그래서 뭐 한 수십 개의 알고리즘이 거의 모든 문제를 갖다가 다 커버를 하게 되는데, 궁극적으로 원하는 거는 단 하나의 알고리즘. 단 하나의 알고리즘이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갖다가 풀고자 하려고 하는 노력. 그 단 하나의 알고리즘이 이 자연과학에서 보면은 그것이 바로 브레인에 해당이 됩니다. 브레인은 단 하나의 알고리즘이지만 계속해서 새로운 데이터를 가지고 배워나가고 모든 문제를 갖다가 해결하려고 하는. 그래서 이 Artificial Intelligence에서는 그 단 하나의 알고리즘을 뭐 저희가 The Master's Algorithm이라고 부르고 싶어합니다. 또는 AI 쪽에서 그거를 갖다가 Universal Learner라고 부르고. 혹시 컴퓨터 사이언스를 전공하셨던 분들은 컴퓨터 사이언스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알런 튜링을 갖다가 생각을 하실 테고, 뭐 튜링이 만들었던 튜링 머신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튜링 머신도 자기가 리프로그래머블한 튜링 머신을 이제 유니버설 튜링 머신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유니버설이라는 거는 모든 문제를 갖다가 단 하나가 풀 수 있는 그러한 뜻에서 유니버설이라는 말을 붙이고,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고 싶어 하는 거는 유니버설 러너를 갖다가 만들 수 있을까.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유니버설 러너가 완성이 되는 순간 어쩌면 여러분들이 두려워하시는 슈퍼 인텔리전스가 이제 여기서부터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거기까지 가야 되는 그 길은 상당히 멀기 때문에 뭐 그렇게까지 우려할 염려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브레인과 아티피셜 인텔리전스와의 관계의 그 매핑을 갖다가 제가 한번 나름대로 그려봤는데, 오전 중 톡에 혹시 뭐 브레인과 관련된 톡이 있었으면은 약간은 설명을 들으셨겠지만은, 이 화면에서 보실 때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왼쪽 편이 이 앞통수가 해당이 되고요, 오른쪽 편이 뒤통수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 브레인의 영역을 크게 나누면은 뭐 보는 거는 좀 이 뒤통수 쪽에 있는 이 비주얼 코텍스 부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옆쪽 편에 템포럴 러브라고 하는 거는 이제 언어나 뭐 아니면은 그 말을 알아듣는 영역, 그리고 주로 이제 이 앞부분이 뭔가 생각하고 추론하는 영역, 뭐 대략적으로 이렇게 크게 나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Artificial Intelligence를 갖다가 만든다는 거는 이 브레인의 이 영역들에 해당되는 역할을 갖다가 할 수 있는 뭔가 Artificial한 시스템을 갖다가 만드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개별적으로 잘 완성이 되면은 그 다음에 그것들을 더 유기적으로 연결해 갖고
아티피셜 브레인을 갖다가 만들 수 있겠죠. 현재까지는 오늘 뭐 딥러닝에 관련돼서 제가 조금은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현재까지 어느 정도를 잘하고 있느냐 그러면은 결론적으로는 사람처럼 보는 정도까지 어느 정도 잘합니다. 아티피셜 인텔리전스가. 그 얘기는 뭐냐 그러면은 카메라로 들어오는 이미지를 가지고 이 방에 누가 앉아 있는지, 이 방에 몇 명의 사람이 앉아 있는지, 이 방에서 움직이는 사람들을 다 트래킹을 할 수 있고, 사람들의 아이덴티티를 갖다가 알아낼 수 있고, 뭐 대략적인 나이, 남자 여자인지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보는 데서 기본적으로 얻어낼 수 있는 정보들을 얻어내는 데에도 상당히 오랜 기간 연구를 했지만은 그다지 성공을 못 거뒀는데, 지난 5, 6년 정도의 굉장한 그 프로그레스를 보이면서 그런 정도는 이제 사람만큼 정도 하는 정도까지도 됐습니다. 그 다음에 뭐 음성이나 언어 알아듣는 것 정도는 사람처럼 대화를 하지는 못하지만은 웬만한 말하는 것들을 갖다가 이해할 수 있고 다 알아듣습니다. 사실은 뭐 지금 그래서 그 휴대폰에 있는 음성 인식이 뭐 그렇게까지 불편할 정도로 잘 안 되는 거는 아니고, 굉장히 제가 생각하기에는 놀라울 정도로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까지는 지금 현재 잘 되고 있지만, 사람처럼 생각한다는 거는 굉장히 더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런 영역은 아직까지도 아티피셜 인텔리전스가 그다지 그렇게 잘 하지는 못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향후 앞으로 최소한 10년간은 굉장히 연구가 더 많이 돼야 되는 사실은 그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과 관련돼서 제가 이제 이 그림을 보여드렸고, 딥러닝이 사실은 뭔지 제가 일단은 뭐 자세하게 막 이렇게 설명드리는 것보다 사실은 제가 그 제일기획하고 삼성하고 그 찍은 3분짜리 굉장히 조금은 간단하게 설명하는 그 비디오 클립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페이스북에서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보셨는데, 아마 혹시 오늘 오신 분들 중에서도 보신 분들이 일부 계실지는 모르지만 아마 안 보신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아서 일단은 이 동영상을 보면서 딥러닝이 뭔지를 간단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딱 3분만 보시면 되고요. 교수님, 러닝머신 준비 다 돼 있습니다. 머신러닝. 러닝머신. 머신러닝. 러닝머신. 머신러닝. 머신러닝에 대해서 좀 뭐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네. 머신러닝이란 인공지능의 한 분야로 방대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미래를 예측하는 기술입니다. 참 쉽죠? 뭔 말이냐? 제가 좀 더 쉽게 알려드릴까요? 인공지능은 컴퓨터가 사람처럼 생각하고 판단하게 만드는 기술인데요. 컴퓨터가 데이터를 분석하고 학습하며 판단할 때 머신러닝 알고리즘이 필요합니다. 머신러닝 방법론 중 하나인 딥러닝은 인공신경망을 이용해 데이터를 분류하는 데 사용하는 기술입니다.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스스로 학습, 판단하는 가장 발전된 방법론이죠. 그런 기존과 달리 딥러닝이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는지 살펴볼까요? 자, 여기 개와 고양이의 사진이 있습니다. 무엇이 개이고 무엇이 고양이인가요? 사람은 쉽게 구분하지만 컴퓨터는 사진만 보고 이거를 구별해내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머신러닝이라는 기술은 이거를 가능하게 해줍니다. 이 사진들로부터 특징들을 찾아내주는 모델과 이 특징들을 바탕으로 분류해주는 모델, 이 두 가지가 결합이 돼서 개와 고양이를 분류해낼 수 있게 되는데요. 그러나 귀가 가려져 있는 사진을 입력으로 주게 되면은 제대로 분류해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지게 됩니다.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딥러닝이라는 기술은 이 두 가지 모델이 따로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모델이 많은 방대한 양의 빅데이터로부터 최적화된 특징을 찾아내고, 또한 이 특징들을 잘 분류해주는 모델이 같이 학습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매일 쓰고 있는 핸드폰의 음성 인식, 자동 번역 기술, 사진 얼굴 인식, 아니면 사람이 말을 하면 글로 바뀌어서 나오는 것 등도 딥러닝의 한 분야입니다.
국내에서도 삼성에서 미래기술 육성센터를 통하여 스마트 기기를 위한 인공지능이라는 지정 테마를 통해서 딥러닝에 투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조만간 일반인들도 개별적으로 딥러닝의 기술을 활용을 할 수 있는 시대가 곧 올 겁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발전할지 기대해 봅시다. 사실 이 내용은 철저하게 시나리오 짜여진 대로 저는 그냥 맞춰서 했을 뿐이고요. 그냥 제가 막 그 강연을 하는 것도 재밌겠지만은 이런 재미난 동영상을 갖다가 보시면은 훨씬 더 이해를 하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이제 소개를 드렸습니다. 뭐 이제 이 3분짜리 동영상을 보니까 딥러닝이 뭔지 좀 이해가 가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제가 1시간, 2시간 얘기해도 사실 이해가 잘 안 가실 수도 있는데 이거는 사실은 아주 그 딥러닝 중에 하나의 단편적인 내용만을 갖다가 보여주는 거긴 하지만은 그렇더라도 대략적으로 뭐가 되는 건지를 갖다가 뭐 설명한다는 의미에서는 좀 나름대로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머신러닝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테고요. 실제적으로 사실 많은 분들이 러닝머신하고도 사실 좀 혼돈하시는 분도 있고 머신러닝 그러면은 제가 기계과의 교수인지 아는 교수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 용어 자체가 그다지 친숙하지는 않지만은 사실은 여기서 얘기하는 머신이라는 거는 우리가 보는 이러한 피지컬한 머신이 아니라 뭔가 계산을 하는 하나의 모델 를 갖다가 저희들이 보통 머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게 실제적으로 존재를 하건 안 하건 뭔가 계산을 하는 모델을 갖다가 머신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사람이 사람을 가르치듯이 사실은 저희가 원하는 거는 기계를 갖다가 이제 가르치고 싶은 건데요.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 대표적인 게 컴퓨터죠. 컴퓨터를 갖다가 저희가 어떻게 교육을 시키느냐는 거죠. 컴퓨터가 사람처럼 보고 듣고 읽고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끔 컴퓨터를 가르쳐야 되는데 그러면은 저희가 사람을 가르치실 때 똑같은 방식으로 가르치느냐? 뭐 사람이야 얘기를 하면은 알아듣고 그 다음에 뭔가 실력이 쌓아가지만은 컴퓨터를 어떻게 저희가 가르치냐는 거죠. 컴퓨터를 가르친다는 얘기는 컴퓨터 안에 어떤 특정한 알고리즘을 주고 그 알고리즘에 의해서 어떤 외부에서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그 데이터에 대해 저희가 원하는 행동 또는 뭐 원하는 출력을 내게끔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그 파라미터들을 조금씩 바꿔주어 나가는 과정을 저희들이 사실은 러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주 쉽게 설명을 드리면은 옛날에 그 아날로그 라디오 같은 경우는 항상 이렇게 돌리는 튜너가 있었죠. 그래서 그 튜너를 돌리면서 소리가 이제 채널이 잘 안 맞으면은 치직 소리가 나죠. 그래서 계속 튜너를 갖다가 돌리면서 원하는 채널에 맞춰 나가는 과정을 저희가 이제 튜닝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 모델도 안에 여러 가지 그 변화하는 파라미터들이 있는데 그 파라미터들을 계속 조금씩 바꿔 나가면서 우리가 원하는 값이 나올 때까지 바꿔 나가는 과정을 갖다가 러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크게는 뭐 supervised, unsupervised, 그 다음에 이제 reinforcement learning 이렇게 있는데요. 이 얘기는 뭐냐 그러면은 사람이 뭔가를 배울 때 이 세 가지에 다 포함이 됩니다. 가장 배우는 것 중에 많은 부분은 어쩌면은 어떤 선생님한테 배우는 것들이 자 이거는 이거다 항상 정답을 가르쳐 주는 거죠. 자 이 경우는 이거다 이 경우는 이거다. 그래서 누군가가 정답을 옆에서 계속 가르쳐 줘서 그거로부터 배우는 것이 슈퍼바이즈. 아무도 안 가르쳐 주지만 혼자 배우는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거냐 그러면은 지금 저희들은 뭐 이게 이 안이 이제 커다란 방이고 그 다음에 이것이 뭐 책상, 의자, 그리고 뭐 사람, 그 다음에 뭐 어떠한 뭐 TV
이런 것들을 특별히 누가 가르쳐 준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책상이라는 것도 모양이 워낙 다 틀리고 사람도 모양이 다 틀리고 그 다음에 사람마다 태어나서 이때까지 자라오면서 보게 된 영상들은 다 틀립니다. 다 틀린 종류의 책상을 봐왔고 틀린 종류의 의자를 봐왔고 틀린 사람들을 만나면서 서로 다른 데이터들을 갖다가 받아들이면서 성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누구나 다 똑같이 책상을 알아본다거나 그다음 의자를 알아본다거나 사람을 알아본다거나 어려움을 느끼지는 않습니다. 누가 항상 옆에서 가르쳐 주지는 않는데 그게 왜 가능하냐? 틀린 데이터지만은 우리가 알게 모르게 책상에 많은 종류의 책상에 이미지들을 갖다가 끊임없이 많이 받으면서 그거를 이해하기 위한 리프레젠테이션이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다 형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리프레젠테이션이라는 거는 뭔가를 이해하기 위해서 변환시키는 거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약간씩 틀리지만은 궁극적으로 다른 종류의 데이터를 보더라도 누구나 거의 비슷한 리프레젠테이션을 다 머릿속에 갖게 되는데요. 그러한 리프레젠테이션을 형성시켜주는 과정이 일명 그 AI 쪽에서는 unsupervised learning. 그 다음에 또 다른 하나의 그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저희가 컴퓨터 게임을 갖다가 한다고 했을 때 게임을 할 때는 저희가 플레이를 할 때 계속 요 상황에선 이렇게 해야 돼, 저 상황에선 저렇게 해야 돼 누가 옆에서 계속 끊임없이 가르쳐 주지는 않습니다. 자기가 플레이를 해보고 하다가 죽었습니다. 죽었으면은 내가 그때 뭐를 잘못했지? 다음에는 어떻게 하는 게 더 잘할 걸까? 그래서 이제 자기 나름대로 앞으로 더 잘하려고 하는 그런 전략을 갖다가 세우게 되고 다시 한번 플레이를 합니다. 또 죽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자기가 생각을 하게 되고 또 방향을 갖다가 재설정하고 이런 식으로 자기가 해보고 한참 뒤에 돌아오는 그 피드백을 가지고 다시 또 전략을 세우고 하는 이러한 거를 갖다가 이제 일명 reinforcement learning이라고 하고요. 올 초에 이세돌과 바둑을 뒀던 알파고라는 그 소프트웨어가 바로 이제 이러한 그 reinforcement learning에 기반을 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바둑이나 장기나 마찬가지죠. 둬보고 지면은 그 다음에는 내가 이제 이러한 상황에서는 또 어떻게 둬야 되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거랑 관련돼서 중요한 그 테크닉이 이제 이 딥 러닝이라는 방법인데요. 보시면은 이제 이 왼쪽에서 데이터가 들어오면은 맨 오른쪽에서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왼쪽에 사람의 얼굴 데이터가 들어온다면은 맨 오른쪽에서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 원하는 값이 이제 오른쪽에서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보기에는 상당히 복잡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들어온 데이터들이 수많은 커넥션에 의해서 뭔가 계산이 되고 여기에 결과가 첫 번째 레이어에 계산된 결과가 있으면 다시 그게 다음 레이어로 가면서 또 다른 계산이 되고 실제적으로 브레인도 이 뉴런들이 굉장히 많은 뉴런들이 커넥션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사실은 이제 그런 거를 갖다가 모방해서 만든 아티피셜한 모델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러한 모델은 좋은 점은 이러한 모델이 하나 있고 모델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데이터만 바뀝니다. 데이터가 바뀌면은 그 데이터에 맞게끔 여기 있는 그 커넥션들의 값만 계속 튜닝을 새롭게 해줍니다. 그러면은 그것이 사람의 얼굴을 알아보는 모델이 되고요. 아니면은 만약에 음성 데이터를 가지고 트레이닝을 시키게 되면은 사람의 말을 알아듣는 그러한 모델이 되고 사실 모델 알고리즘은 그대로 있지만은 어떠한 데이터를 써가지고 트레이닝을 시키느냐에 따라서 하는 일이 틀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어쩌면 궁극적으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그러한 그 ultimate 알고리즘으로 가는 어떤 하나의 좋은 방향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슬라이드는 사실은 제가 앞에서 그냥 그 강조를 했던 건데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계속 알고리즘을 만들고 리프로그래밍을 하고 해서 문제를 해결하지만 현재 머신러닝 방법은 리프로그래밍을 하는 것이 아니라 리트레이닝을 갖다가 하는
그래서 프로그래밍을 다시 하느냐 아니면은 주어져 있는 알고리즘을 리트레이닝 하느냐 그거에 커다란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있어서는요. 그래서 일단은 가장 이 딥러닝이라는 것이 가장 먼저 성공을 거둔 거는 사실은 이 딥러닝이라는 방법은 어쩌면 예전에 공부를 하셨던 분들은 오래전에 8, 90년대에 뉴럴 네트워크라는 이름으로 이미 연구가 됐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다시 2000년 중반에 나오면서 새롭게 이제 연구가 돼갖고 훨씬 더 좋은 그 성능을 보여주게 됐는데요. 가장 먼저 성공을 거뒀던 분야가 스피치 레코그니션, 음성 인식이 되겠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었느냐 그러면은 사실 음성 인식도 한 30년 이상 연구가 됐었습니다. 2000년 정도를 보시면은 2000년 정도에도 이 수직으로 보이는 그 퀀터티가 이제 오류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밑으로 내려갈수록 성능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2000년도 말대의 성능도 한 오류율이 한 20% 정도가 돼갖고 10단어 얘기하면 한 2단어 정도는 틀리는 그런 정도의 성능을 보였었고 그 정도면은 그다지 이렇게 휴대폰에 음성인식기를 넣어서 소비자들이 만족스럽게 사용하지는 못하는 정도였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요 정도쯤에 음성 인식 기능을 가진 휴대폰이 나온 적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 그러면은 우리 집에 걸리게 하는 전화가 나온 적이 있었지만은 언제 모르게 다시 들어갔죠.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 집 거려도 우리 집에 전화가 안 걸리다 보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고급 차에도 음성 인식 기능이 들어가 갖고 창문 열어 그러면 이제 창문이 그냥 자동으로 싹 열리는 그런 것들을 많이 연구를 했는데 그 당시에 창문 여는 데까지는 성공했습니다. 근데 이제 한번 창문이 열리면 그 다음에 바람 소리고 굉장히 외부에 그 노이즈가 워낙 많이 나오다 보니까 창문 닫아 그러면 이제 음성 인식이 이제 뭐 창문 닫아내는 소리인지 그 외에 잡소리들이 워낙 많아서 여는 데까지만 성공하고 닫는 거를 성공하지 못해서 사실은 이제 그 기능들이 그렇게까지 폭넓게 사용되지 못했는데 2000년 후반에 와서 이 딥러닝 쪽에 가장 유명한 분 중에 한 분인 분이 그 토론토 대학의 그 제프리 힌튼 교수님이라는 계시고요. 지금 나이는 한 70 정도가 되시는데 제가 오랜 기간 그분을 뭐 개인적으로 아주 잘하는 건 아니지만 오랜 기간 컨퍼런스에서 배웠는데 항상 뭔가 어떤 새로운 인투이티브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열정적으로 항상 새로운 방향으로 연구를 하시는 분이었었고 이런 뉴럴 네트워크와 관련된 연구를 20대 때부터 70대까지 오로지 외길로만 그 길을 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오랜 기간 사실은 이 뉴럴 네트워크가 홀대를 받던 그런 시절에도 꿋꿋하게 연구를 하시던 분이었는데 이제 그분의 학생들이 그 구글에 인턴으로 가서 이제 여름에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글에서 음성 인식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고 있었는데요. 아무리 연구를 해도 이 성능이 지금 떨어지지 않고 있었던 중에 그 토론토 대학에서 온 학생들이 지금 우리가 최근에 만든 딥 뉴럴 네트워크 있는데 거기다가 구글의 음성 데이터를 다 집어넣고 한번 트레이닝을 시켜서 거기서 나온 그러한 피처들을 가지고 음성 인식을 한번 해보자라고 제안을 했고 그거를 한번 해본 결과 지금 보시다시피 이 밑으로 성능이 쭉쭉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구글이 야 이거는 진짜 뭔가 인더스트리에서 해볼 만한 굉장히 좋은 방향이구나라는 거를 깨우치고 그 다음에 뭐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바로 그래서 이제 이러한 딥러닝이라는 방법이 이 음성 인식에서 지난 30년간 깨지 못했던 그런 장벽을 갖다가 깨는데 도움을 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휴대폰에 있는 음성 인식 성능이 워낙 잘 되다 보니까 지금은 많은 분들이 그냥 별 어려움 없이 쓰고 있는 거죠. 뭐 그다음에 이제 이런 뭐 에코라는 와이어리스 스피커도 있고요. 그러니까 뭐 한 어느 정도 약간 떨어져 있지만은 이 와이어리스 스피커가 제가 얘기하는 그런 음성 명령들을 갖다가 다 알아듣고 집안에 있는 가전 제품들을 갖다가 다 컨트롤 해주는. 그래서 이 에코는 이미 전 세계적으로 한 400만 대 이상이 팔렸고요. 아마존 또한 물류 회사로부터 책 파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뭐 물류 회사 그 다음에 인공지능 회사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음성 인식이 잘 되다 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생각했던 것이 그러면은 음성 말고는 우리가 또 잘해야 되는 것이 중요한 게 뭐냐 하는 것이 이제 얼마나 우리가 영상을 잘 인식할 수 있는가 AI가 이제 그러한 쪽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는데 아마 뒤에 계신 분들은 뭐 이게 너무 사진이 조그매갖고 잘 안 보일 수는 있습니다. 이게 뭐냐 그러면은 수많은 사진들을 컴퓨터가 스스로 이거는 어떠한 종류의 강아지고 어떠한 종류의 식물이고 어떠한 종류의 새고 어떠한 종류의 트랜스포테이션인지 스스로 다 구별을 해내는 그런 능력이 어느 정도까지 정확하냐를 갖다가 매년 컴피티션을 갖다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한 2010년도 정도에 한 1000개 정도의 다른 캐러고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1000개 중에 하나의 캐러고리에 정확하게 분류를 갖다가 해내야 되는데 그 액큐러시를 갖다가 보게 되면은 대략 한 70% 정도의 성능을 보였습니다. 2010년도에요. 11년도에 조금 임프루브가 돼서 한 75% 정도. 근데 이제 72년도에 약간 더 붕 점프돼 갖고 그린 컬러로 보이는 그 점이 이제 딥러닝, 딥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 방법이 나오면서 혼자서 85%의 성능을 보였습니다. 다른 경쟁자의 방법들은 아직도 70%대에서 놀 때요. 그러다 보니까 또한 이것도 그 토론토 대학의 제프리 힌튼 교수 팀에서 출품을 했던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13년, 14년은 전부 다 이제 딥러닝 쪽으로 올인을 하기 시작했고 2015년도쯤에 가갖고는 이미 작년에 휴먼 레벨 퍼포먼스인 대략 95% 정도에 도달을 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 얼마 전에 이 컴피티션이 끝났는데 97% 이상의 성능을 갖다가 보이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수많은 이 사진들을 갖다가 자동적으로 분류하는 그 능력은 이미 이제 인간보다 약간 더 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1차적으로 보는 거, 1차적으로 듣는 거를 갖다가 이제 굉장히 상당히 잘하게 됩니다. 여기는 오늘은 어린 학생분들이 안 계셔서 그런데 이거는 이제 미국에서 초등학생들한테 되게 인기 있는 그런 그 애플리케이션이 되겠는데요. 포토매스라고 휴대폰으로 수학책 방정식을 갖다가 딱 갖다 대면은 이 방정식이 뭐 예를 들어서 분수로 돼 있는 제가 정확하게 읽을 수는 없지만 예를 들어서 5-2x 분지 1 이퀄 2-3x 분지 3 하면은 이렇게 빨갛게 x 이퀄 4분의 9 이렇게 이제 답을 갖다가 계산을 해주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수학 숙제 산수 정도 숙제는 어린 학생들이 고민할 필요가 없는 이제 그러니까 그만큼 책에 있는 방정식을 정확하게 읽을 수 있다는. 그러니까 사람처럼 이제 뭔가 이렇게 일단은 읽어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겁니다. 외부 데이터. 근데 이제 사람처럼 막 어려운 방정식을 아직 풀지는 못합니다. 지금 현재 애플리케이션은 2차 방정식까지만 풀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거는 이제 공식에 의해서 그냥 금방금방 다 풀립니다. 그러면은 음성, 영상, 또 하나의 중요한 데이터가 텍스트, 그러니까 어떤 문서, 아니면은 이제 음성만 알아듣지만은 이 사람의 말뜻까지도 다 알아들어야지만 제대로 이제 인공지능이 되기 때문에 내추럴 랭귀지. 이제 이런 쪽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이거는 이제 그 스마트 리플라이라는 AI인데 이게 뭐냐 그러면은 휴대폰이나 휴대폰을 통해서 이제 많은 이메일들이 오는데요. 이메일로 온 그 텍스트들을 AI가 스스로 이해를 하고 거기에 대한 답장을 스스로 한 3개 정도 짤막하게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그렇게 답장을 3개 만들어내면은 그냥 그 사용자가 보고서 자기가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되는 그 답장을 누르면은 바로 보내지고요. 그 답장을 약간만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과연 AI가 사람처럼 이 문장을 갖다가 다 이해하고 답장을 스스로 쓸 수 있겠느냐는. 이 AI는 사람처럼 문장을 이해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사람처럼 답장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 비결은 뭐냐 그러면은 수많은 이메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하나의 이메일이 있으면은 어떠한 사람이 답장을 쓴 게 있겠죠. 그럼 이제 이러한 이메일일 때 이러한 답장을 사람이 썼다.
또 다른 이메일인 경우에 사람은 이렇게 답장을 했다. 그러니까 수많은 이메일들과 수많은 답장들이 있습니다. 저희한테는. 그럼 거기 사이에 뭔가 모르는, 저희가 모르는 어떠한 연관관계들이 있는데 이 연관관계를 이 딥러닝이라는 방법이 뭔가 스스로 이 많은 데이터에서 찾아내서 그 다음부터 새로운 이메일이 오더라도 거기에 대한 답장으로 가는, 자기가 찾아낸 그 연관관계에 의해서 답장을 갖다가 만들어내는, 뭐 이런 거를 갖다가 generalization이라고도 하는데요. 일명 이제 여기에 쓰인 테크닉은 이제 두 개의 딥 뉴럴 네트워크들을 사용을 해서 sequence to sequence learning이라는 방법으로 충분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방법들이 머신 트랜슬레이션, 그러니까 뭐 영어를 갖다가 지금 여기서는 러시아 말을 영어로 번역을 해주는 건데요. 그러니까 오토매틱하게 하나의 랭귀지를 다른 랭귀지로 가는 것도 수많은 문장들과 수많은 문장들의 뭔가 연관관계가 있는데 사람은 모르지만 AI는 스스로 많은 데이터로부터 그 연관관계를 찾아서 자기가 스스로 이제 번역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조만간 이제 리얼 타임 스피치 트랜슬레이션도 나오게 되고 할 텐데요. 그렇게 되면은 뭐 저희가 어느 나라 사람하고 대화를 하더라도 저희는 한국말로, 그 사람은 그 사람 나라 말로 바로 알아듣고 그 사람 나라 말로 얘기하면 저희는 한국말로 들리고 하는 시대가 곧 오기 때문에 근데 너무 외국어 공부 열심히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또한 이러한 그 방법들이 이제 이 로봇과 관련돼서도, 그러니까 이제 로봇을 갖다가 이제 또 훈련을 시켜야 되는 거죠. 로봇이라는 거는 딱 정해져 있는 대로는 되게 잘합니다. 반복적으로. 그래서 많은 공장에서 로봇들이 다 조립을 하고 뭔가 물건을 집어서 만들고 하는데요. 근데 이제 사람처럼 스스로 뭔가 판단을 해서 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이제, 그래서 이제 이 로봇을 가르치는 건데요. 요 하나의 그 동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과연 로봇팔이 팬케이크를 갖다가 뒤집을 수 있겠느냐. 이건 아마 이제 광고일 테고요. 광고가 지나면은 아마. 그래서 여기 이제 로봇팔이 있고, 이제 이 로봇팔이 그 프라이팬 위에 이제 팬케이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 팬케이크를 뒤집는 거를 이제 몇 번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뭐 reinforcement learning이라는 건데요. 몇 번 가르쳐 준다고 사실 그대로 잘 흉내내지는 못합니다. 근데 이제 자기가 그 배워 나가는 그 과정을 갖다가 한번 보시게 되겠는데요. 그러니까 자기가 한번 해보고 실패를 거듭하면서 배워 나가는 거예요. 이게 사람으로 얘기하면은 눈을 가리고서 팬케이크를 뒤집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 로봇이 얻을 수 있는 정보라는 거는 지금 카메라가 없기 때문에 볼 수 있는 게 없고요. 소리를 들을 수도 없고 그냥 눈을 가리고 예전에 그 무사들이 뭔가 훈련하듯이 눈을 가리고서 지금 자기의, 그러니까 이제 잘했다 못했다 정도는 이제 알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카메라 하나를 설치해서 시각 정보까지를 갖다가 이 로봇팔에 주게 되면은 이제는 스스로 자꾸 해보면서 실력이 좋아져서 제대로 이제 뒤집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과정도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그런 이제 그 reinforcement learning, 자기가 자꾸 시도해 보면서 배워 나가는 거고요. 네, 요거 말고 그 다음으로 제가 더 재미난 그 비디오 클립을 보여드리면은 그 이 알파고를 만든 딥마인드라는 회사에서 알파고를 만들기 전에 사실은 많은 그 컴퓨터 게임, 아타리사에서 만든 그 컴퓨터 게임을 갖다가 잘할 수 있는 AI를 만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도 하나 대표적인 거를 보여드리면, 사실은 나이 드신 분들은 다 왕년에 한 번쯤 많이 해봤던 일명 벽돌 깨기라는 그 아주 고전적인 그 컴퓨터 게임을 아실 텐데요. 여기 AI 모델이 있는데 이 게임을 어떻게 하는지 한 번도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자기가 스스로 해보면서 이제 그 실력이 늘어가는 걸 갖다가 보실 텐데요. 처음에 이제 처음은 잘 못하게 됩니다. 한번
조금 있으면 이제 바로 그 게임이 나오게 되는데요. 단 10분밖에 트레이닝을 아직 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완벽하게는 안 됐지만은 보시면은 그렇게 잘하지는 못합니다. 10분 정도 트레이닝. 이 게임들은 다 아시죠? 그래서 현재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이 발을 갖다가 왼쪽 오른쪽으로 움직여서 계속 공을 갖다가 맞춰야 되는 게임인데요. 120분 정도 트레이닝 하면은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사람보다는 훨씬 더 빨리 배우죠. 120분 정도 트레이닝 했을 때는 굉장히 잘합니다. 이 정도면은 뭐 보통 한 휴먼 엑스퍼트 정도에 해당이 되는데요. 사람들은 이거보다 더 잘합니다, 사실은. 뭐 많이 플레이를 해본 사람은요. 그래서 이제 한 240분 정도를 다시 이제 또 트레이닝을 더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더 고차원적인 기술까지도 얘가 스스로 터득을 하게 되는데요. 한번 보시죠. 그래서 이제 240분을 트레이닝을 시켰더니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은 뭐 초반에는 거의 다 비슷하지만은 이거를 잘하는 사람들은 한쪽 끝에 터널을 갖다가 뚫어서 거기다 공을 집어넣는 기술이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기술이 그러니까 사람들도 저희들도 어렸을 때 이거 할 때 다 이 기술을 갖다가 자연스럽게 터득을 하는데 마찬가지로 이러한 AI 모델도 자꾸 자기가 더 스스로 하다가 보면은 뭐 이러한 것들이 다 나옵니다. 제가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하나만 더 한두 개 그 비디오 클립만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거 한번 눌러주세요. 이제 이게 로봇 팔이 뭔가 물건들, 그러니까 되게 굉장히 다양한 물건들이 있는데 이거 아마 무슨 KBS의 그 특집 방송에도 이 비디오 클립이 잠깐 나갔던 것 같은데요. 이 다양한 물체를 스스로 집어든다는 거가 굉장히 어려운 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카메라로 들어오는 거를 정보를 가지고 물체가 어떠한 모양인지를 파악하고 그거를 어떻게 내가 집어야지 되는지. 그러니까 이제 아예 그냥 미리 프로그래밍을 해서 어떻게 집어라라고 설정을 해놓을 수 없기 때문에 구글에서는 이 커다란 방 안에 두 번째 거 클릭해 주세요. 그냥 이 수많은 로봇팔을 놓고 자기네들이 계속 끊임없이 24시간 집어가면서 데이터를 갖다가 컬렉트하고요. 그 데이터를 가지고 매일매일 리트레이닝을 시켜서 얘네가 이제 집는 연습을 자꾸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완성이 되면은 이제 그때 그 모델 파라미터 세팅으로 모든 그 로봇팔에다가 집어넣어주게 되면 되고요. 이거 같은 경우도 잘 보시면은 지금 노란색을 갖다가 집어야 되는데 까만색을 치우죠. 그리고 노란색을 집습니다. 이거는 한 번도 로봇팔에게 이렇게 해라라고 가르쳐 준 적은 없는데 자꾸 자기가 집는 연습을 하면서 노란색을 정말 잘 집기 위해서는 까만색을 약간 치워야 된다는 것을 스스로 이제 터득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자꾸 자기가 이제 해가면서 터득을 해나가는 과정이 이제 reinforcement learning이라고요. 이러한 것들이 그 알파고 이후에 더 중요하게 인식이 되고, 그래서 이제 이게 굉장히 그 궁극적인 AI를 구현하기 위해서 중요한 기술로 인식이 되고 지금 다양하게 굉장히 많은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원래 화면, 원래 파일로 돌아가 주세요. 예. 그래서 아마 이제 제가 시간이 1시 30 몇 분까지 제가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5분 내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뭐 오늘 또 일정들이 그 빡빡하게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제가 일단은 요까지 요약을 드리면은 현재의 기술은 보는 거라든지 듣는 거, 읽는 거, 그러니까 즉 일단은 외부의 다양한 그러니까 보는 데이터, 듣는 데이터, 읽는 데이터들을 이해할 수 있는 정도 수준까지는 지금 AI가 상당히 거기까지는 이제 근접해 있다는 겁니다. 향후 앞으로 이제 중요한 거는 그렇게 보는 거, 듣는 거, 읽는 거로부터 온 데이터들을 어느 정도 이해하기 때문에 그거를 바탕으로 이제 사람처럼 더 복잡한 생각을 하는 그러한 영역이 이제 앞으로 굉장히 더 연구가 많이 돼야 되는 거고요. 자율주행 자동차랑 뭐 관련된 거는 너무 많이 TV에서 보셨을 테니까 사실은 제가 넘어가고 원래는
청소년들이 많으면은 얘기를 해주려고 제가 이 사진도 준비했는데 이거는 인터넷에는 그렇게 알려져 있지 않은 사진인데 알란 튜어링이라는 사람이 5살이 아니라 조금 그거보단 더 나이가 있었지만 굉장히 어렸을 때 찍은 사진입니다. 튜어링이 15살 때 어머니한테 편지를 썼는데 이 편지의 내용은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야 15살짜리가 상대성 이론에 대한 편지를 갖다가 엄마한테 썼다는 사실에 놀라겠지만은 저는 사실 더욱 놀랐던 거는 그 어머니가 그 상대성 이론을 갖다가 이해할 수 있다는 데 사실에 대해서 이 편지를 보고서 제가 사실은 더 놀랐었고요. 뭐 이제 튜어링이 나중에 사진은 뭐 많이 이제 공개가 됐고 여기 그 이 사진에서 맨 왼쪽에서 두 번째 보이는 분이 아까 제가 몇 번 언급한 토론토 대학의 제프리 힌튼 교수님이고요. 제프리 힌튼 교수님은 이제는 뭐 만든 그 스타트업도 구글에 팔리고 현재 또 구글의 연구원으로서도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많은 명성과 제가 얘기 듣기에는 돈도 많이 버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미 그 개인 섬도 하나 장만을 해서 노후를 갖다가 다 마련하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러니까 이분은 워낙 외길 인생으로 그 하나를 연구하셨기 때문에 충분히 그 정도 보상은 받아야지 되고 그 외에 제가 마지막으로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한 가지만 그냥 꼭 뭐 인공지능하고는 관련이 없지만 그다음에 빌 게이츠는 뭐 잘 아시죠. 그래서 이제 빌 게이츠 같은 경우가 뭐라고 얘기했냐 그러면은 머신러닝에서의 브레이크스루는 10개의 마이크로소프트에 해당이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머신러닝이라는 기술에서 정말 획기적인 새로운 기술 하나는 마이크로소프트 10개 그 회사 10배 정도의 가치를 갖다가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이 인공지능에서 이 머신러닝이라는 기술이 어마어마한 이 부가가치를 갖다가 창출하는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고요. 사실은 이분은 그렇게까지 아주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진 분은 아닙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이 positive thinking이라고 되어 있죠. 긍정적인 생각. 어떠한 일이 있었냐 그러면은 요 분에 대한 얘기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대학원 시절에 아마 제 기억에는 버클리 대학의 대학원 다니던 시절에 하루는 수업 시간에 조금 늦게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 허겁지겁 이제 수업 시간에 막 늦게 들어갔는데 딱 수업 시간에 들어가 봤더니 이제 칠판 한 구석에 어떠한 수학 문제가 이렇게 적혀져 있었습니다. 당연히 이 사람은 숙제구나. 그래서 이제 그 문제를 그대로 받아 적어 갖고 열심히 그거를 갖다가 풀려고 했죠. 근데 딴 때보다 좀 숙제가 좀 어려웠습니다. 수학 문제가. 그러나 거의 일주일 정도를 갖다가 시간을 들여서 그 문제를 풀고 그 숙제를 제출을 했습니다. 한참 뒤에 담당 교수가 깜짝 놀래 갖고 이 학생을 갖다가 불렀는데 그 문제는 어떠한 문제였었냐 그러면 수학 문제가 아니라 수학계에서 안 풀렸던 난제에 해당되는 문제를 갖다가 적어놨던 건데요. 이분이 만약 그게 안 풀린 난제라고 생각을 했으면 시도도 안 했을 겁니다. 근데 숙제니까 무조건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건 내가 꼭 해야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접근을 해서 그 문제를 갖다가 풀어서 일약 굉장히 유명하게 된.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항상 학생들한테 이 긍정적인 생각을 항상 강조를 할 때 제가 가장 많이 드는 이그젬플이고요. 하여튼 지금 뭐 굉장히 인공지능이 그 핫한 시대에 저희들이 살고 있는데 사실 인공지능의 궁극적인 목표는 뭐 예를 들어 뭐 의사를 갖다가 대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를 더 좋은 의사로 만들어 주는 거고요. 변호사를 대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변호사를 갖다가 더 좋은 변호사로. 즉 그 얘기는 뭐냐 그러면은 의사한테 훨씬 좋은 조언을 갖다가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의사가 최종 판단을 더 정확하게 할 수 있게끔 하는 거죠. 그래서 뭔가 이 세컨 오피니언을 갖다가 내주는 기술이 AI 기술이지 궁극적으로 인간을 대체하려고 하는 기술이 아니라는 걸 갖다가 강조드리면서 오늘 제 강연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주 흥미롭죠?
예, 수고해 주신 교수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